컴팩트 디스크를 출간했다죠. 그 중에는 70년대 초반의 인기 드라마 아씨의 주제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정든님 따라서 서울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글쎄요, 노랫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통령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또 대통령이 흘러간 유행가를 불렀다는 것, 대중음악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될까요? 앞으로 드럼 잘 치는 대통령도 나왔으면 하고요. 특히 영화를 사랑해서 하루에 비디오 2편씩 보고 또 우리 영화에 지원도 많이 해주는 그런 대통령도 나왔으면 합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사랑한다는 것,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니까요.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now. Oh, stand by me. When all of you 서울 논현동 사무연립 B동의 고3 소녀, 힘이 되어달라고 하셨죠? 영화 스탠 바이 미 중에서 스탠 바이 미, 매니킹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요즘은 집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알차게 놀고 계신다는 대전 동구 자양동의 홍성현 씨. 글씨가 진짜 남자분이 이런 글씨를 썼으려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글씨에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편안한 밤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짭짤한 감사의 말씀 전하신다고요. 그동안 심심한 감사만 받았는데 그 홍성현 씨의 이 감사의 말씀으로 비로소 간이 맞는 것 같군요.
자, 대구 중구 남산 일동의 때밀이라고 하신 분요. 발표를 하면 엽서를 발표해주면 이쁜 누나, 발표 안 하면 멋있는 누나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쁜 것과 멋있는 것 어느 것을 고를까 한참 고민했는데요. 둘 다 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반만 소개해드릴게요. 친구 성욱 씨의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일동의 박종갑 씨. 우리 영화에 대해서 많이 좀 소개해달라고 하셨네요. 이명세 감독의 영화가 있죠. 최근 영화 첫사랑.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김혜수, 영신이는 비 오는 날에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나를 속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웬일일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영신아. 무엇이 오고 무엇이 갔는가를, 무엇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쓰러졌는가를. 엄마, 언니 들어왔어? 언니가 재밌는 거야. 엄마가 우산 안 갖고 나왔으면 비 홀딱 맞을 뻔했네. 엄마, 언니야. 영신아. 영신아. 예.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가 내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어 사랑아.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우정한 새벽 종소리,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어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영화 첫사랑 중에서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서울 상도동 유승철 씨, 서울 북가자 이동의 서연정 양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 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안돼.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20살 축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성남 수성구 태평 이동의 정혜리자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카사블랑카 중에서 As Time Goes By, 레이칸 입싱어스였습니다. 엠마와 부배의 사랑, 스윗 엠마, 디어 부배. 오늘 FM 영화 음악 새 영화 소개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91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죠. 헝가리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 이스트반 자보의 최근작입니다. 자보 감독은요, 1938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했는데요. 주로 정치적인 소재를 통해서 헝가리의 체제와 역사를 비판해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메피스토, 레들 대령 이런 영화가 있고요. 이런 영화들 모두 억압된 체제 속에서 희생되고 파멸돼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 메피스토, 레들 대령 모두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엠마와 부배의 사랑, 이 영화 역시 자보 감독의 정치색이 짙은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무대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국민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엠마와 부베는 여교사 합숙소의 룸메이트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체제 변화, 또 동구권의 개방, 이런 사건들이 한꺼번에 불어닥친 사회적 변화 때문에 러시아어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시오.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간에 영어 교습을 받습니다. 게다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엠마는 일주일에 2번씩 부잣집 청소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배는 돈 많은 외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천 카페를 가고요. 교사의 권위,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땅에 떨어진 암담한 시대 상황입니다. 엠마는 그토록 억눌린 현실 속에서도 유부남인 학교 교장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장은 엠마와의 관계가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킬까봐 두렵습니다. 한편 부배는 지긋지긋한 헝가리 땅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과의 결혼이지요. 이런 기대로 부배는 외국인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용만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불법 매춘, 그리고 마약에 관련되고 맙니다. 엠마, 부배가 붙잡혀간 후 혼자 남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거리의 화가와 어떤 특별한 기대나 목적도 없이 사랑을 나눕니다. 자, 이 엠마가 거리의 화가와 만나서 클럽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번 들어보세요. Hello, Böbe, Böbe! Böbe, Emma! Ó, ne arra, hogy mindig együtt vagytok. Nem iszol egy konyakot? Hogy úgy diszkó van? Azt hiszem valami politikai előadás. Egészséget. Egészséget. Ezt táncolj. Vigyázz rá! Hey! Hey! Csak egy széthulló illúzió. Így van ez, kedvesem. Illúzió, nem volt az más, csak egy illúzió, hogy mindenki szép lesz és mindenki jó, ha majd fordul a föld. Illúzió, hogy mindenki egyszerre megváltható, és mindenki fájdalmat gyógyítható, ha majd fordul a föld, és felettünk kék lesz az ég. Nem kérhetem, hogy álmodj velem, hiszen azt Nincs kedved inkább felmenni? Hová? Hozzám. Így van ez, 엠마가 거리의 화가와 만나서 클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배경에 깔렸던 음악, 참 애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인데 그 가사는 참 뭐랄까요, 슬프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환상일 뿐, 세상이 바뀌면 모두가 바뀌고 풍요롭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 환상일 뿐, 세상이 뒤바뀌면 하늘이 푸르러질 거라는 것도 환상일 뿐. 어쩌면 이 노래가 이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 몰락,
이것과 함께 동구권 여인들은 정말로 험난한 삶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무척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영화가 엠마와 부배의 사랑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 간호사 이런 지식층 여자들이 영화의 누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글쎄요, 동구권의 경제적인 몰라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듯도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부배의 모습, 그녀의 충격적인 자살이나 돈 때문에 외국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매춘하는 여교사들의 모습, 사랑도 신념도 잃어버린 엠마가 아주 절규하는 목소리로 신문을 파는 모습, 이런 장면들 정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충격적이고 사실적인 장면들입니다. 좀 과도기에 놓인 그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해지고 이념적으로는 흔들리는 그런 동구권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엠마와 부배의 사랑,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요, 심사위원들이 진흙 속의 진주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엠마의 모습을 통해서 자보 감독은 조국 헝가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엠마가 마지막 장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신문을 파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 들어보시죠. 네, 토요일 밤의 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희 씨.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 갖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셨죠? 네. 비밀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무슨 영화인가요? 제가 오늘 잔뜩 들고 나온 잡지들을 보시면 아마 금방 무슨 영화인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저야 알죠. 드라큘라. 네, 맞습니다. 드라큘라를 흥미진진하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마 따분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독자들 평을 읽어보면서 느낀 심정인데요. 그러나 이 영화는 이 영화만큼 영화 평론가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영화를 저는 근자에 처음 봤습니다. 이 영화야말로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의 긍지를 느끼게 할 만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찬반 양론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 바톤 핑크는 예.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영화이고 이것에 대한 퀴즈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라큘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객들이 보기에도 그냥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꺼풀 벗겨날 때마다 계속 다른 영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폴라는 고의적으로 평론가들에게 또 영화광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걸며 어디 한번 나를 쫓아와봐 용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꽤 재밌는데요. 처음 이 영화를 제안한 것은 이 영화에서 니나 머레이를 맡았었던 위노나 라이더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 3편에서 콜로레온의 가문의 손녀를 거절했었던 위노나의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위노나의 후일담인즉슨 나는 그때 코폴라가 진짜 그렇게 헐리우드의 거물인지 몰랐어요.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브람 스토커 원작의 드라큘라를 들고 코폴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위노나의 매니저를 만났는데 매니저 말인즉슨 그걸 들고 코폴라에게 간다고요? 내가 장담하건대 만일 코폴라가 그걸 만들면 내 1년 내내 그 멍청이 유태인 모자를 쓰고 다니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매니저는 1년 내내 멍청이 유태인 모자를 쓰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코폴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폴라인즉슨 지금까지 드라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코폴라는 사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이야기에 그렇게 낯설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드라큘라 원작을 읽은 것은 그의 나이 9살 때 코폴라의 걸프렌드가 생일 선물로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코폴라는 여기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자들은 드라큘라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작업을 제임스 V. 허트에게 맡겼습니다. 이 제임스 V. 허트라는 작가는 스필버그의 후크를 작업했었던 시나리오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드라큘라 얘기입니다. 1차 후보로 코폴라가 꼽은 사람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모히칸의 최후 때문에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후보로 알렉 볼드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알렉 볼드윈은 시나리오를 읽고 나자마자 그 에로틱한 장면 때문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게리 올드만을 보고 단번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한테는 이 친구가 굉장히 낯설고 그저 JFK에서 리하비 오스왈드를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꼭 기억해둘 만한 이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비디오가 나와 있는 시드와 낸시를 꼭 보십시오. 이 영화 속에서는 섹스피스톨스의 펑크 싱어 시드 비셔스 역할을 거의 광기에 가깝게 해냈고 90년도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톰 스페어드 감독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리차드 드레이퍼스조차도 코를 눌러놓는 명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JFK의 게리 올드만이 캐스팅됐다는 뉴스를 읽었을 때 혹시 이것이 리하비 오스왈드를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가 아닐까라고 평론가들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케빈 코스트너와 게리 올드만이 캐스팅됐다는 기사를 읽고 케빈 코스트너 너 한번 제대로 걸렸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올리버 스톤은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역할을만 맡겼습니다. 부각되지 못했었죠. 하지만 코폴라는 제대로 본 셈입니다. 그리고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세트를 먼저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테 페일티라는 세트 디자이너가 맡았다가 역시 후크의 아트 디렉터였었던 토마스 샌더스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기사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코폴라의 촬영 기사라면은 현대묵시록이나 터커를 찍었던 그리고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황제를 찍었었던 워렌 비티의 딕 트레이시를 찍은 바로 비토리오 스트라로나 또는 대부 3부작을 찍은 고든 윌리스가 보통 코폴라의 컴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로 마이클 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틴 스콜시지의 좋은 친구들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 수입된 촬영기사입니다. 라이너 베르나 파스빈더라는 그 유명한 독일 감독의
베를린 알렉산더 프라자 15부작 전작을 찍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독일에도 훌륭한 촬영 기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바로 그 친구 마이클 발하우스를 코폴라는 런닝메이트로 선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상영시간 2시간 10분인데 국내 상영시간은 제가 종로에 있는 D극장에서 보았는데요. 시간을 재본즉슨 1시간 57분으로 끝났습니다. 이 무식한 극장은 미처 모든 자막이 올라오기도 전에 자막을 끊었기 때문에 자막이 너무나 길어서 12분이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를 끝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2분 돌리도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신 분들의 가장 큰 난점은, 가장 큰 낯설은 점은 이 영화가 다중 시점으로 전개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미나 머레이와 조나단 하커, 반 헬싱 교수의 이야기를 번갈아 거듭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거듭 여러 명의 화자를 통해서 번갈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 브레드 드라큘라 백장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과도 일치하는 것이지만 좀 더 복잡한 의도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화는 시작하면 중세 시대인 1462년에서 시작합니다. 브레드 드라큘라는 신을 위하여 싸우지만 터키족의 음모에 의하여 그의 아내가 자살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브레드 드라큘라는 세상을 저주하고 신에 맞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한 드라큘라에게 그건 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가로막는 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주의 깊게 안 봤는데요. 안소니 홉킨스의 1인 2역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영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자국인데요. 그리고 시대는 1897년으로 건너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작에서 6명의 시점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원작의 6명은 조나단과 위노나 라이더가 맡은 미나, 그리고 미나의 여자친구인 루시의 약혼자, 영화에 보면 계속해서 강금 보호 수용소에 있는 미친 변호사가 한 명 나오죠. 그리고 그 미친 변호사와 반 헬싱 박사 6명입니다. 영화에서는 이것을 3명으로 줄여버렸는데 바로 이것은 코폴라에게서 드라큘라는 이 모두로부터 낯선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이 영화 속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영화 속에서 3사람의 화자에게, 3사람의 나레이터에게 가장 완전한 이상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좀 전에 괴물은 자신의 억압이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나단 하커입니다. 이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역할은 변호사이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 속에서 사랑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꿈꾸고 있고, 두 번째, 미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어떤 장면도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으며, 세 번째, 심지어 다른 여자의 유혹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나단 하커에게 드라큘라는 성공과 여자를 보장해주는 완전한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미나 머레이, 위노나 라이더는 얼핏 보기엔 정숙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음란 서적을 몰래 보고 또한 친구인 루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성의 욕망 속에 있는 미나 머레이를 완전한 애인이자 완전한 남편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은 드라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 헬싱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또한 문명은 매독의 또 다른 말이라고 강의하고 있으며 총보다 칼을 믿고 최면술과 마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사적이며 반근대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사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기사의 완전한 재현이야말로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베풀어준 드라큘라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큘라에서 이 희생은 무엇에 대한 희생이며 이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드라큘라는 모든 전쟁에서 이겨낸 완전한 성주입니다. 게다가 사랑을 위해서 죽은 완전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중세 기사도의 정신을 가진 가장 위대한 기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 십자가를 부정해서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서구 유럽의 근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세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자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코폴라는 자본주의의 시작이 바로 뱀파이어리즘, 즉 흡혈귀주의를 탄생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본주의는 이 세계는 낮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밤의 세계는 드라큘라의 세계는 시간이 머물러 중세에 머물러 있으며 낡은 세계가 됩니다. 영화는 낡은 세계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드라큘라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온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가짜 존재입니다. 가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폴라는 3번씩이나 거듭 확인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를 받드는 보호 감호 수용소 속에 미친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그는 잡히지 않는 안개가 됩니다. 네. 또 미나의 여자친구 루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겁탈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그는 드라큘라가 아니라 늑대이고 네. 원숭이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영화 속에 잘린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인데 네. 미나와 연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드라큘라와 미나가 연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곳이 극장입니다. 네. 1897년은 영화가 탄생된 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는 잘 알려진 대로 그림자 놀이입니다. 그런데 드라큘라와 미나가 데이트하는 곳이 또한 중국 레스토랑의 그림자 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둘이 사랑을 확인하며 춤을 출 때 촛불이 너울거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나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들은 동맹 관계를 맞아 드라큘라와 싸우게 됩니다. 네. 하지만 드라큘라는 처음부터 그들의 밤이었고 그들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이었고 가상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는 낡은 세계의 지배자를 또는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처단하기 위하여 네. 그 근원을 찾아갑니다. 이 추적 장면 기억나시죠? 네. 마차를 쫓아가던 그 말 타는 장면들 예. 얼핏 서부극이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이 장면은 고의적으로 존 포드 감독의 역마차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구도로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비슷한 존 느낌이 포드는 들었어요. 쫓는 자가 인디안이었었고 쫓기는 자가 착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코폴라는 쫓기는 자가 드라큘라고 쫓는 자가 선인입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드라큘라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관객에게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가라고 묻는 일종의 심판대를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빨리 지기를 원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해가 더 늦게 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것은 이 쫓기는 장면은 서부극 장르에서 그 장르의 규칙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서부극의 형식인데 네. 장르의 규칙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영화의 SFX 테크놀로지입니다. 미나는 눈을 부릅니다. 이것은 서부극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의 해결책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장르에 헐리우드 테크놀로지가 도전하여 그 규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큘라는 이제 가슴에 말뚝이 박히고 목이 베인 채 영화의 첫 장면의 구도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영화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인물은 드라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나는 드라큘라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시 십자가는 아물고 이제 정지된 드라큘라 성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장면은 천장에서
승천하는 두 사람의 그림으로 끝을 냅니다. 드라큘라와 미나. 그런데 천장화라는 것은, 꼭대기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은 중세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의 산물이며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행하던 르네상스 회화의 원근법이 완성된 마지막 형식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코폴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대로, 이제 중세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자본주의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람 스토커는 그의 원작에서 1897년 영국에서 세계말의 불안으로서 이 소설을 썼겠지만, 그로부터 94년 후 코폴라는 21세기 앞에 서서, 이 세기말 앞에서 이 영화를 사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큘라는, 코폴라의 드라큘라는, 브람 스토커의 원작을 영화화시킨 이 드라큘라 영화는 다른 드라큘라 영화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신을 믿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드라큘라입니다. 네. 반 헬싱, 미나, 조나산, 이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네, 그렇죠. 그런데 드라큘라는 신을 믿고 있지만 불경한 타자들입니다. 낯선이입니다. 이 시대로부터. 반면에 이들은 신의 가호를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의 자리에 사회주의 파시즘을 올려놓는 낡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그 자리에 자본주의를 올려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낯선 세계, 유럽 공동체 내의 과거 세력과 유럽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 또 이슬람 세계와 아메리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폴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나 허약하고 나약한 로맨티스트들에 불과하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켜서 전멸시키려는 이들의 의도는 아니겠는가라며, 코폴라는 과감하게 약한 자, 무너져가는 자, 사라져가는 자, 그리고 전 시대를 지키려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영화 속에서, 코폴라는 신의 질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신의 질서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큘라 속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 속에선 내레이터가 3명입니다. 네. 네. 게다가 이 영화는 드라큘라와 미나와 조나산의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또 미나가 부러워하는 루시의 남자친구도 3명입니다. 조나산을 유혹하는 여자 뱀파이어도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공통점은 모두 불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코폴라는 삼위일체를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더 훨씬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가장 흔한 평은 피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즉 에이즈에 대한 메타포가 아니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그 이상의 더 복잡한 성적 은유가 뒤엉켜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이 영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절대 미성년자 관람 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야한 장면들, 몇몇 벗은 장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라큘라와 미나의 성적 아이덴티티가 이 영화 속에서 뒤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나는 첫 장면에서 조나단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은 미나와 조나산이 앉아있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초점 이동을 하면 미나가 앉은 자리에 장미가 잡힙니다. 장미를 지니고 다니는 여자는 레즈비언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큘라가 기억나시죠? 면도칼에 혀를 빠는 장면이요. 조나단이 면도하다가 베인 면도날의 피를 빨아먹는 그 장면은 드라큘라 영화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 동성의 피를 안 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큘라는 프로이드 책의 첫 번째 첫 장, 면도칼은 남성의 상징에 대한 성적 은유라는 것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기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드라큘라는 호모에서 여성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세 여인이 울부짖을 때 드라큘라가 갖고 나타나는 것은 어린아기입니다. 그쵸. 마치 출산이라도 한 것처럼. 예. 미나와 드라큘라가 만나 손에 키스하는 장면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은 모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손등에 키스를 하는데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누가 봐도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가죽은 알려진 대로 동성 연애자들이 상대방을 유혹할 때 입고 다니는 재킷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죽 자켓 입고 다니는 게 대단히 멋있는 줄 알지만 미국에 나가셔서 그렇게 가죽 자켓을 입으시고 동성끼리 팔짱을 끼고 다녀보십시오. 아마 50m 전방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물러서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장갑에 키스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자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예. 이 관계는 드라큘라와 미나가 사랑을 벌이는 장면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계의 최고 단계는 미나가 드라큘라의 목을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네. 드라큘라와 미나 사이에서 남성으로서의 미나, 여성으로서의 드라큘라가 서로 뒤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폴라는 여기에 온갖 최근 논쟁의 잡동사니란 잡동사니는 모조리 끼워 맞춰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고 영화 광들을 향해, 평론가들을 향해 한번 풀어보시지 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았던 드라큘라 허러 무비가 그 안에 모든 현대사의 그 잡동사니 문제들, 심지어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제, 그리고 미국 내의 그 동성애 에이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라고 하니까 참 놀랍고 재밌네요. 정성희 씨 마무리해 주시죠. 문제는 코폴라입니다. 네. 이제 흥미있게 풀었지만 이것이 이 영화가 성공작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코폴라는 대부 이후 줄기차게 장르 영화를 찍어온 감독입니다. 그런데 장르 영화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러 영화는 모든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장르입니다. 한번 특정 장르와 뒤섞이면 그 장르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복원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폴라는 이것이 은퇴작이 아닐지언데 다음 영화를 어찌하려고 드라큘라를 선택했는지 코폴라를 응원하는 한 사람의 평론가로서 그저 불안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예,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Come into these arms again and lay your body down. The rhythm of this trembling heart is beating
Christmas